다 정리해버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엔딩 크레딧 전처럼 마지막 걸음 앞에서 무너지지 말걸 두려움을 털어. 절벽에서 떨어질 때 접혀 있던 너의 날개를 찾아. 내 재능은 잠재려 가능성의 긍정을 더 항상 새로. 내 꿈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는 시간은 젊음은 축복 해시태그 극복 길이 보이지 않을 땐 길을 만들어 걸어 언제라도. 해질 때 시작된 내겐 또 해뜰 때의 하루 시작한 이들에게도 오늘 길 위에 지나쳤던 사람에게도 새로 세워진 내 무모한 도전이래도 Build up 내겐 또 오늘 지나쳤던 사람에게도 Build up 네 삶은 또 새로운 무모한 도전이래도 손을 들어줘 위로 뭐든 말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시작해 넌 뭐든 할 수 있어 포기하는 넌 너에게 물어 해봤어 해보지 않았다면 말은 말해 yeah. 어릴 땐 엄마 내게 평범한 길을 자꾸만 얘기해 난 이해했지만 내가 살 내 미래에 반대 무릎쓴 도전 리스크는 크나큰 고전 결국 내가 맛본 행복은 내 고집에 합당한 보상 내가 지하 살 때가 시려 이라면 실패는 없어 좌절하지 마 버려 미련 촌놈은 어느새 번쩍한 도시 서울시에 포기를 먹고 자란 도전이 널 가르치네 해질 때 시작된 내겐 또 해뜰 때의 하루 시작한 이들에게도 오늘 길 위에 지나쳤던 사람에게도 새로 세워진 내 무모한 도전이래도 Build up 내겐 또 오늘 지나쳤던 사람에게도 Build up 네 삶은 또 새로운 무모한 도전이래도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 프로 인포메이션 세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7시부터 인포메이션 세션이 시작되는데요. 사전에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속 시 이름 설정은 소속 기관 언더바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바꾸시는 법은 지금 바로 채팅창을 첨부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동료분들과 함께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설명에 관심이 있지만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채팅창에 있는 등록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희가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녹화 영상은 모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개별적으로 사진 촬영이나 녹음을 해주시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들으시면서 문의사항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이 문의사항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Q&A 버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일부는 현장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끝나고 수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7시인 만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한수진 매니저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요.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아카데미 지원 시작에 앞서 관련 정보를 예비 지원자와 추천인에게 전달드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아산 나눔재단 소개, 이재열 교수님 특강,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소개, 그리고 12기의 임정아, 박선숙 참가자 후기 공유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인포메이션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참고 자료를 채팅창에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아파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시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Q&A 기능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답변된 질문은 전체 참가자가 볼 수 있게 공유가 되고요. 지원과 관련된 개별적인 질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수업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산 나눔재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아산 나눔재단은 어떤 곳일까요? 저희 사회혁신팀 박성종 팀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재단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음의 박수로 아산 나눔재단 사회혁신팀 박성종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장 박성정입니다. 다 잘 들리시죠? 들리실 거라 생각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나눔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재단 소개는 제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가 재단의 설립 이념과 목표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원 예정자들께서는 그걸 상상을 더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둘째, 재단의 사업 내용이 앞으로 사회혁신가의 여정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연결 지점이 있을지 가늠해 보시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혹은 또 예비 사회혁신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창업가의 사업가와 10주기를 기념해서 2011년에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올해로 벌써 14년 차가 되었는데요. 아산나눔재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재단이 우리 재단이 또 하고자 하는 미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여러분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사회혁신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도전과 성장 그리고 나눔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지원 자체가 저희 재단의 미션과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도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지원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원도 이미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재단의 사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회혁신 지원이라는 세 번째 분야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사회혁신가를 꿈꾼다고 하시면 1번, 2번, 3번, 4번 4개 교육 과정에서도 다 저희 사업 분야에서도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가 정신 교육 사업입니다. 미래의 창업가와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전국 초중고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지원하는 아산 뉴스프러너,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아산 티처프러너가 있습니다. 아산 뉴스프러너는 3월 8일까지 모집 중에 있는데요. 이건 각 학교, 초, 중고 교사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교사들이 있거나 또 지원하신 분 중에 교사가 있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 관련 특강을 진행하는 기업가 정신 레츠고, 기업가 정신 리뷰 사업인 AER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공지는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등용문이라고 하고 있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또 기후위기를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산 유니버시티,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창업가들에게 포용적 창업가로 육성하는 아산상회,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또 미국의 진출을 돕는 아산 보이저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아산상회, 아산 보이저, 그리고 또 마루 성장존이라는 입주 스타트업 모집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사회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모두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이끌 창업가와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일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단 초기부터 지금까지 13기째 운영해오고 있는
소셜 섹터 중간 관리자 리더 양성 사업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바로 여러분이 관심 가져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 사업은 좀 더 뒤에서 저희 담당 매니저께서 더 깊이 있고 더 세심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적 방법을 적용하여 공익활동의 임팩트 확산을 빨리 창출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하는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이 있습니다. 리더의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고 또 코칭을 지원하는 아산 리더십 코칭 사업 등이 저희 사회혁신 지원 사업에 있는데요. 비영리 공익활동의 시도와 또 성장에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공고될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또 후원, 지원, 협력을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 파트너십, 그리고 정주영 엔젤 투자 기금 등을 운영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일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나눔재단과 제가 마루라는 이름을 좀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루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저희 아산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또 확산하는 사람들, 두어즈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마루는 아래 세 가지 기둥처럼 공간 지원, 성장 지원, 커뮤니티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마루 180은 세상을 180도 변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의 시작, 또 마루 360은 스타트업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루 시드존이나 성장존이라는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공간 지원 사업, 그리고 재단 지원 사업이나 또 마루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마루 성장 지원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루민으로서 지원받는 제휴 베네핏이라는 것만 해도 연 5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업 기회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기회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루라는 뜻은 높은 산을, 아산이라는 건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요. 마루는 저희 순 우리말로 산마루, 그래서 높은 산을 뜻하는 마루, 그리고 대청마루,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넓게 열려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대청마루인데요. 이런 넓은 대청마루에 우리 함께 모여서 큰 산의 꼭대기로 함께 오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마루 180과 360이 저희 역삼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강남 스타트 트랙이라고 이 길거리를 지정하면서 팁스타운, 그리고 또 스케일업 지원센터, 체인지업 그라운드 등 이쪽 공간에 사회혁신가와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공간들로 또 이곳에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지원하게 되면 저희 마루에서 주로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곳에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 같이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소개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이 함께 지원하셔서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단 소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 소개를 진행해주신 사회혁신팀 박성종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 문제 해결과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의 아카데미 맛보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교수님께서는요, 무려 1기 때부터 아카데미 교수진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특강을 통해서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사회혁신 생태계 전반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재열 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사회문제 해결과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 그 내용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거시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걸 특히 이제 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이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사회혁신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사회를 혁신해 나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 혁신 그러면 교과서적인 정의는 이런 거죠. 해결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방식을 우리는 사회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로 이렇게 참신함,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가야 되고, 그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고 사회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구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혁신의 6단계를 또 유럽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 뭐가 문제인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실행할지, 그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확대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건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되겠죠. 포인트는 어, 이런 모든 논의들이 일종의 시스템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단선적이고 대증 처방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이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창발적인 요소라든지, 혹은 어, 섣불리 개입을 했다가 나올 수 있는 역효과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의도치 않았던 이 역할이라든지, 혹은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줄이면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낼 건지 하는 이런 고민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되면 8개월, 9개월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교수진에 의한 학습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커리어에서의 전환점에 있는 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과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소셜 섹터에서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주로 사실에 기반을 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주어져 있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이런 단계에서 실무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고 또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하면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말하자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전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걸 사회 문제 해결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강의가 정말 맛보기로 그런 일단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면 뭔지 금방금방 아실 거예요. 담겨 있는 공통점들이 있을 겁니다. 높은 막루, 아주 일사불란한 훈련, 그 다음에 이 닫혀 있는 정신병원, 요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기숙학원입니다. 공통점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토털 인스티튜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외부 환경과 완벽하게 단절된 높다란 담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특징이 되겠죠.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익숙한 어떤 조직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안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걸 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요것과는 좀 다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아메바고요. 요 밑에는 이게 열대우림이고 이거는 인터넷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어, 스페인에 있는 도시의 모습인데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꿔 얘기를 하면 경계가 분명치 않고 내부에서의 일과 외부의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일사불란함은 없지만 일종의 생태적인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뭔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죠. 왼쪽에 이제 전통적인 조직이 닫힌 조직이다라고 본다면 위계적이고 통제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시스템이죠. 훨씬 더 수평적이고 링크 중심이고 출현적인 속성, 이머전트 프로퍼티가 중요하고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합진성이 강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중시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할 때 풀지 못했던 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느냐? 19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느냐? 1,000만 이상 가족 중에 이 운동을 통해서 KBS가 전국 망을 실시간으로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5만 명가량의 사연을 소개를 했고 생방송으로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찾아줬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그 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는 걸로는 정말 감동적이다라고 해서 좋은 어떤 혁신의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전파와 인력과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아주 비싼 비용을 들이는 혁신이었죠. 반면에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안즈를 물에 잠기게 했을 때 하루아침에 저지대에 사는 흑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층이 이재민이 됐고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인터넷이 발달을 했고 초연결이 됐고 몇몇 자원봉사 프로그래머들이 피플 파인더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구글에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쉘터마다 가서 어, 인적 사항들을 입력을 하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산가족들을 다 찾아줬습니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훨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지금 파일이 몇 개가 이제 빠져 있는데 2015년이 되면 메르스가 한국을 덮쳤죠. 한국은 중동에서 낙타들 사이에서 감염되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메르스에 의해서 중동 이외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은 교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어, 이 메르스 확산 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비밀로 했던 이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정책을 교정하는 시민적인 어떤 창발성 같은 것들을 보였다. 소수의 혁신적인 프로그래머들이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됐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 나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한국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 실패로부터 배워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었고 많은 난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월드 푸드 뱅크에서 구호품을 난민들에 전달하고 할 때 이때는 블록체인 기술과 홍채 인식하는 기술이 결합이 돼서 정확하게 이 난민들에게 필요로 되는 만큼의 구호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율라비스라고 하는 감염병을 연구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On Immunit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방역을 뭐라고 봤느냐면 공동체와 개인 간의 협력. 개인이 살려면 공동체를 배려해야 되고 공동체가 살려고 그러면 개인을 배려해야 돼요. 정부와 시민 사회가 서로 협력을 해야죠.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에서 아주 성공적인 나라가 있고 아주 죽을 순 나라가 있습니다. 죽을 순 나라의 대표가 이제 트럼프 하의 미국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은 뉴질랜드나 타이완과 더불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이슈에 대해서 오토 샤머라고 하는 MIT의 시스템 사이언스를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코로나19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떤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립된 대응과 실패로 가는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협력을 하고 컬렉티브 임팩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식의 대응. 뭐였느냐면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를 했고 측정도 하지 않고 비난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였죠. 대안이 뭐냐? 그러면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집합 행동을 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상과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를 샤먼은 지정의를 다 바꾸는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로 가면 이제 트라우마로 가는 이 경로가 있고 밑으로 가면 공진화를 하는 게 있는데 대꾸가 되죠. 공포감과 무력감, 혐오와 무정함, 무시와 무지 이게 이제 대꾸를 이룬다면 호기심이 더 많은 지식을 추구를 하고 공감이 남들과 나누려고 하고 용기가 새로운 의기를 낳고 해서 이게 공진화의 길로 갈 건지 트라우마의 길로 갈 건지 하는 이런 경로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그 컬렉티브 임팩트를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생생하게 경험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개인으로부터 팀, 조직, 생태계까지 확대되는 범위를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들어서 배우는 학습과 성찰을 하면서 실행을 통해서 배우는 거, 전환적인 학습. 이건 심화 과정이죠. 학습의 심화 과정인데 이 두 가지 축을 교차를 해보면 전통적인 학습이 여기 있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한 건 바로 주로 이 부분에서의 학습들을 한 겁니다.
반면에 블라인드 스팟은 이 부분이죠. 글로벌하면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이거는 전통적인 학습으로 안 되고요. 전통적인 조직, 범위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블라인드 스팟이다. 근데 뭐 감염병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UN SDG의 17가지 과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걸 풀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생태학적인 이 사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개체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생태계도 그렇고 조직 생태계도 그렇고 사회 생태계에서도 도메인, 조직들이 모이는 영역, 그 다음에 같은 활동을 하는 조직들, 이걸 조직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생태계, 이걸 조직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하면 물론 뭐 영리법인이 훨씬 많죠. 아니 이제는 한 3만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비영리법인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사회복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 교육 뭐 이런 법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 전체에서 종교 학술 학교법인이 77%고요. 사회복지법인은 10%. 그중에 의무공시 꽤 규모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한 9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출연하는 아산 남문재단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비교적 중요한 백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고 자원에 있어서도 상위권에 있다. 일반 사회복지재단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특히 최근까지 이제 저금리 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생태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 같이 발전하는 대안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역 갈등과 영역 경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일을 고만고만한 조직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중첩된 영역에서 과도한 경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영역 합의가 필요하다.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링 커패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생태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개별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군 전체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제공하는 담지 능력을 넘어서면 안 된다. 과도한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전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장에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중추적인 백본 조직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요. 협력을 할 수 있는 촉진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데이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산 나눔재단과 같은 어떤 훈련의 플랫폼 같은 것들이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산 나눔재단과 이제 연관을 해가지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본 건데 요거는 지금 저 빨간색이 그 재단들이고요. 클수록 사업비가 이제 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은 활동 영역들을 투모드 네트워크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얼핏 보기에 상당히 복잡해 보이시는데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재단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복지 관련해 가지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아산 나눔은 외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링크가 많지 않죠. 특별하게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게 LG 상록이나 CJ 문화 이런 데가 이제 비슷한 삼성 문화재단도 그런 걸 하고 있다. CJ 나눔재단 이런 데가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아이고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인 발전과 개인적인 발전이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시스템 제도, 시민사회나 생활세계가 서로 이 균형을 이루되 기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균형이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이제 공공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공익적인 활동들이 많아져야 되고 공정성,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함이 확보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 국민성 이런 게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정보가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는 공통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사회의 공공성이 잘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트럼프 하에서 자유지상주의적인 대응을 했죠. 리버테리안. 그래서 심지어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시위를 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공공성이 완전히 망가졌죠. 공익적인 공공의료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중국은 질식시킬 만한 국가주의적인 통제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무력화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영역을 비교적 잘 균형 맞추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도넛 경제학 같은 경우에서 어, 컬렉티브 임팩트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결핍 채우기와 과잉 줄이기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넛의 외곽은 생태적인 실링을 넘어서는 거 이게 이제 과잉이죠. 지속 가능성을 위협을 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회적인 이 파운데이션인데 이 안에서는 결핍이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의 문제라든지 건강 불평등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대변이라 하는 것들에서는 결핍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외부로 넘쳐나는 과잉은 줄이고 내부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의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어떻게,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대개 이 경우에 보면 이 펀딩을 같이 한다거나 민관이하거나 여러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하거나 하는데 이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입체화되는 것이 컬렉티브 임팩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의제가 있어야 되고 공유하는 측정 체계가 있어야 되고 상호 강화하고 소통하고 백본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카니하고 크레이머가 쓴 이 논문 스탠퍼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 나온 요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아티클이 아마 최근에 가장 세계에서 많이 인용된 이런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직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생존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직의 개체수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른 어떤 이 성장 과정이라고 놓고 보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초기 단계하고 나중에 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틀이 다르고 평가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개념과 의지, 그 다음에 이 계획 같은 것들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훨씬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단순한 아웃풋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임팩트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방법들이 점점 중요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특히 이제 이 정보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통적인 조직에 대한 사고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계 비용, 리크루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끝나고 나면 한계 비용은 점점 줄어들 거고, 노벨상을 받았던 로멜드 코스가 얘기했던 거래 비용, 왜 대규모 조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설명.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이 줄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형태의 협력, 이거를 그 여에벤클러는 협동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것들이 가능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인 집중 글로벌과 이 분산 로컬 차원과 영리적인 기업과 비영리적인 기업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장이 있죠. 이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하는 커그니티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지평이 열렸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영리 쪽에서도 분산되어 있으면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도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시장 영역에서 탈중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 이게 이제 협동생산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연대 장용석 교수 연구하신 거에 의하면 생태계의 위치에 따라서 해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생태계가 이 개방형인 경우에 해법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몰입형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죠. 이런 사례들에서는 공유하는 이 기준,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인 경우에는 어떤 생태적인 어떤 상승 효과를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의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킹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조직들에서 아주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새롭게 사회혁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을 13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허브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조직과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융합하고 경계를 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형태의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고대 그 배종석 교수가 쓰신 서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공통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선의 높이를 높게 봐야 되고요.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긴 역사의 맥락 속에서 앞으로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번 기회가 되든 아니면 다음 기회가 되든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율 교수님의 사회 문제 해결과 컬렉티브 임팩트 강의 들어보았습니다. 맛보기 특강인데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저희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요, Q&A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마이크를 켜고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현재 마이크는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관계로 아래 Q&A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남대학교의 임지민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속적, 장기적으로 컬렉티브 임팩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예. 짧지만 아주 굵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어느 학자는 wicked societal problem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해법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 서너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증요법이죠. 대증요법은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을 찾는 방식인데 아마 그 한계에 대해서는 물론 급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질문처럼 그걸로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다음에 지금까지 올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이후에 어떤 비전, 문제를 풀기 위한 비전, 더 나은 대안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컬렉티브 임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한 추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이 좀 되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론화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정승현님의 생각으로는 기업과 정부, 개인이 협력해야 하는데 그 구심점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그동안 했었는데 한계가 명확하죠.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셜 섹터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정부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시장에만 맡겨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생태계, 이게 소셜 생태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걸 비교적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주도로 잘 풀어나가는 나라들이 있고, 생태계의 발전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형 국가들을 보면, 이런 해법들을 풀어나가는 생태계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과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바로 그런 중요한 이 계기의 하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콜렉티브 임팩트의 5가지 요인 중 하나인 백본 조직이 반드시 또는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 하나의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어떻게 살릴 건가 하는 고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을 하는 두 번째는 R&D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문제들과 조직군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비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이죠. 그러려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태계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R&D 역량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그 메르스, 코로나의 예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융합에 있어서 최근 눈여겨보시는 산업이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 소셜 섹터에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 메이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비영리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어, 소수의 몇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풀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이런 문제를 풀자라고 제안을 하고 또 그 플랫폼에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공감을 하면 거기에다 기부를 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에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이 성장을 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지금은 빅테크의 플랫폼만을 생각을 하는데 비영리에서의 플랫폼을 그런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받고서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시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혜미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100번 조직이 생태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해는 되나 조금 더 이해하고자 여쭙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례나 반면교사 사례가 있을지 여쭤보셨습니다. 긍정적인 좋은 사례는 저는 락카펠러 파운데이션이 미국의 비영리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R&D 센터 기능을 자임을 하고 비영리 조직들을 지원하는 후방 조직으로서의 역할. 그중에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공통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과는 달리 평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비영리 쪽이나 소셜 섹터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면 많은 조직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하는 활동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DB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 수많은 조직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조직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자신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다 입력을 해보면 전체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되면 어디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예를 들면 이런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는 잘 나가는 대규모 이 소셜 섹터 조직의 일을 후발자가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학 재단들이 그런 행태들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 갈등도 낳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재율 교수님과의 Q&A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저희를 위해서 맛보기 특강을 진행해 주신 서울대학교 이재율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또 뵐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셔서 이재율 교수님의 특강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쉬어가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먼저 접속하신 분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을 한 분 그리고 두 분
이렇게 각각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죠? 네, 제가 답변을 들을 순 없지만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행운의 주인공은 가장 먼저 참석해주신 이세민님 한 분과 질문을 남겨주신 강남대학교 임지민님 그리고 정승현님 두 분께 상품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오늘 행사가 끝나고서 또 설문을 진행하는 대로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 설문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카데미 담당 류태린 매니저님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태린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산나눔재단의 유태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강의계획서 및 일정표가 채팅창에 올라갔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보면서 들으면 더 이해하시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국내 소셜 섹터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계 미니 MBA라고도 좀 정평이 나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에서 통합적인 교육과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사회혁신 프로젝트, 캡스톤, 기업가정신 총 3가지 모듈로 나뉘는데요. 무려 1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입학식, OT 워크숍, 중간 워크숍, 글로벌 스터디, 최종 발표 및 수료식도 별도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세부 일정은 좀 올려드린 일정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화목 6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마루 360에서 진행됩니다. 이 건물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수 분들도 오시면서 공부하러 하는 맛이 온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일찍 오시면 최고급 저녁 식사와 또 최고급 다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들은 강의 형태도 있고 워크숍 형태도 있는데요. 팀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팀 활동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수업에서 배운 인사이트를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경우 OT 워크숍 때 랜덤으로 팀이 배정됩니다. 예, 잘 모르는 사람이랑 프로젝트라니 정말 막막하시죠?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지원이라면 여러분들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초기 프로젝트 기획, 임팩트, 전략 수업으로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초기 빌딩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수업과 과제,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 경험이 다른 분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또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중간에 이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6월, 8월, 10월 약 2개월 단위로 프로젝트의 소셜 미션 그리고 실행 과정을 자문 혹은 심사의 형태로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감하게 실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혹시 엠포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작년에 약 450명 정도가 참여한 비영리계 대표 포럼인데요. 참고로 건국대에서 작년에 진행되었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10회차를 맞이하는데요. 수강생들은 이 엠포럼에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스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실행을 위한 잠재적인 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실행을 위한 소정의 시드머니, 협업기관 탐방을 위한 비용도 지원해 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실행 부분의 사진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팀이 직접 포천 지역에 가서 이 로컬 행사를 기획하고 또 실행했습니다. 이외에 피칭 교육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업 활동 외에는 두 번의 워크숍과 글로벌 스터디, 그리고 수료식이 있는데요. 방금 워크숍과 글로벌 스터디 관련 블로그 글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OT 워크숍 및 중간 워크숍은 남양주와 가평, 입학식과 수료식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 워크숍에는 팀빌딩 활동과 특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해외 기관을 섭외하고 방문 기간을 또 정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출발을 하시려면 재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터디 관련해서 최근에 실무진이 재단 그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링크도 아까 공유 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1 상담을 제가 그 인포메이션 세션 전에 진행하면서 영어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재단에서 샘플, 뭐 이메일 템플릿, 뭐 영문 소개 자료, 그리고 지원금을 가지고 통역도 섭외할 수 있기 때문에 열정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또 하나의 정말 큰 장점은 커뮤니티입니다.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시면 35명의 소중한 동료들이 생기는데요. 예, 또 동료들 외에도 지금까지 약 262개 기관에서 357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든든한 동문들도 생깁니다. 이 동문 이제 모임에서는 저희가 또 역량 개발 및 네트워킹을 위한 기회가 주도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속되진 기관 차원의 팀 워케이션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선발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기는 3월 7일 목요일이죠.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 및 영리 조직 재직자는 각각 비영리 리더, 영리 전문가 유형으로 아카데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매우 길고 또 이제 매우 과제도 많고 되게 인텐스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장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중 기관장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우시면 서류 발표 후에 면접 때 이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통 면접을 1.5배수 정도로 선발하는데요. 그거 참고하셔서 서류 접수 후에 발표 난 다음에 기관장 동의서 받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4월 1일과 3일 약 이렇게 적혀 있는 시간대로 진행이 되고요. 3인 1조 약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2주 뒤인 4월 19일에 발표됩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아카데미를 한 줄로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리더십, 기업가 정신, 캡스톤, 사회혁신 프로젝트, 워크숍 글로벌 스터디, 그리고 동문 네트워크까지 MBA에 버금가는 과정을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들도 장기간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1대1 상담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졸업하신다면 정말 많은 동료들이 생깁니다. 동문들도 생기고 이 동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357명이 있고요. 또한 저희는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교수진 분들과 이제 또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운영진이 정말로 세심하게 챙겨드립니다. 과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요. 따라서 저는 시간 투자 대비 최고의 아웃풋을 창출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꼭 이 교육을 참여해가지고 큰 성과 그리고 성장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 불타는 금요일에 시간 내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설명 감사합니다.
사업 담당자이신 류태린 매니저님과 1대1로 지원 관련해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전 기수 참가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조합의 임정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12기 임정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올해 아주 훌륭한 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아서 13기 미래가 아주 밝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신나는 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기관 성격의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활동 경력은 올해로 도합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올해로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료생분 중에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대표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시간 순서대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하기 전부터 지원하는 과정, 그리고 수료까지 어떻게 수강했는지, 그리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와 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수료 이후 지금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신청하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채움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일 자체는 손에 익어서 잘 되는데 번아웃이 와가지고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휴가를 갔다 와도 다시 또 힘들고 그때뿐이고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다시 생각해 본 게 휴가처럼 나를 이렇게 비우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야 되는 뭔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이때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역할적인 고민도 있었는데요. 이게 연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자꾸 너 팀장 해볼 생각 없니? 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팀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선임으로서 다른 팀원들을 리딩해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후배랑 선배 사이에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계속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스스로 느끼는 시기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리더십 부분을 좀 내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퇴사 방지 전략이랄까? 저는 이제 올해는 그냥 눈 딱 감고 이걸 열심히 하는 걸로 한 해를 보낸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카데미 수료 이거 하시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소속 기관하고 조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유태린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합격까지는 그냥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고 서류 합격한 이후에 조직에다 알려서 이제 이런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내부 결제를 거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저희 기관 내부에 상위 학교 진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 유급 휴가를 받아서 그 시간에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족인데 제가 아카데미를 굉장히 듣고 싶어서 한 2년쯤 전에 제가 아직 대리 시절일 때 저희 팀장님을 아카데미에 먼저 보냈어요. 제가 보냈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공고문을 가져다가 팀장님 이거 신청해 보시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붙으셔가지고 수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선례도 있으니까 저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조직의 설득력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사히 수료를 했는데요. 일단 일주일씩 수업 2번 수료 듣는 게 일주일에 2번 듣는 게 굉장히 쉽진 않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수업이 진행되니까 솔직히 굉장히 처음엔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시간도 빼고 글로벌 스터디 이거 왜 넘어가지? 네, 글로벌 스터디 같은 경우에 이거 뒤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아, 여기요, 여기. 네. 그리고 그 글로벌 스터디가 일주일씩 막 빠지니까 팀원분들이 많이 그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과정을 열심히 듣고 좀 과정에 대해서 계속 팀원분들이나 조직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임정아 저기 보내기 잘했다 이런 얘기도 밖에서 듣고 와서 공유해주고 그렇게 많이 반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 과정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네.
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일이 아닌 이유로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엄청난 리더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어떤 상황들을 보는 눈이 정교해졌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내가 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치라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고,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좋은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주변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아카데미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생겼지만 제가 교육을 들으러 다니니까 저희 주니어 팀원들이 되게 외국 교육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으러 다니니까 추천도 많이 해주고 또 그 업무 내부 그 메신저나 이런 걸로 교육 기회 있으면 계속 공유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들으러 다니니까 좀 눈치 보지 않고 좀 주니어분들도 많이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문화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는 뭐 이런 수업 들었다, 이런 얘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도 뭐 다른 교육에서 들었던 얘기 같이 하고 그래서 이 학습하는 조직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조 소속을 하게 되는데 저는 두 개 조 모두 수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같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뭔가 나누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동기분들 톡방도 당연히 있고 굉장히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험난한 아카데미 과정을 같이 수료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동료의식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 필요할 때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데 아카데미 참여하면서 막 프로젝트도 하고 글로벌 스터디도 막 준비하고 그냥 아카데미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갓생을 사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1년을 굉장히 바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던 일을 벗어나서 새로운 고민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고 그리고 과정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수록 더 느끼는 점도 많고 얻는 점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에 있는 Q&A 버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박선수님 모시고 모두 세션을 진행한 다음에 Q&A는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박선숙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기 수료한 박선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지금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센터장을 거쳐서 관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산 프론티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새로운 기관의 기관장을 맡게 되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어, 이렇게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 인생에는 복권이나 값비싼 경품에 뽑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돈은 나에게 앞으로도 없고 계속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로또다. 아 이게 내 로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 이후의 과정을 알리는 문자와 함께 절차대로 진행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OT를 위한 설문이나 기과 방법까지 참가자들을 위해서 세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디테일한 질문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도 될까? 그리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저희에게 초점을 맞춰주시고 지원해주는 스태프들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이것이 진짜 인생의 로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원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11기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끝나고 21년 9월이었는데요. 제가 새로운 기관에 관장으로 임명이 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같은 고민들을 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아카데미를 검색하면서 11기회에 지원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직급에 그리고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교류를 기대하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무척 아쉽기는 했지만 저의 고민과 아카데미 운영 목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그냥 위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2기 모집 공고를 보고 전년도 불합격의 트라우마로 공지를 보지도 않았었고 홍보 메일도 열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깊이 고민을 했고 마감 전날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원서 작성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질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와 그 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또 관리자로서 본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물어봤는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질문은 차세대 사회혁신 리더로서 향후 커리어 목표와 발전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제가 왜 이 일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교육에서 기대했던 점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동종업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었는데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새로운 자극을 얻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대했던 것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주 감기를 많이 앓아서 심하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직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강점 앞에서도 이제 동기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외부에서도 비슷한 강의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에서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별 내용은 비영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난 11년간 선배님들의 고민을 반영해서 한 번 재해석한 후에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원 동기와 고민들을 교수님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커리큘럼에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읽었나 싶을 정도로 저의 고민과 그 고민의 핵심을 파고드는 내용들을 수업 중에 들을 수 있었고 기본 이론 강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앞으로 달려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를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순간들은 모든 순간이 다 좋았지만요. 저희에게 모든 수업에서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진정성입니다. 아카데미의 과목 성등도 그렇지만 행사장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워크숍 이후에 세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주는 것들은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워크숍을 저희가 갈 때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도 알아봐 주시고 교통편도 지원해 주시고
또 매 강의마다 신경 써주시는데 간식, 도시락, 그리고 매 과목마다 종강 후에 이루어지는 뒷부리까지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지원을 해주십니다. 이렇게까지 조건 없이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습니다. 이 교육에서 교육 이후에 달라진 것을 얘기하자면, 이건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몸무게입니다. 매 순간 저희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중간중간 주시는 간식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너무나도 정말 저희들을 많이 배려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여주셔서 교육 끝나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인맥입니다. 여러 분야에 포진해 있는 동기들과 동문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넓은 인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 이후에는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 매 과목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 증서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교수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냥 특별히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페이 포워드인데요. 아산 나눔재단에서도 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만 교육에 참여해서 매 순간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마음들을 아산 나눔재단 직원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도 아낌없이 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걸 보시면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들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진짜 사회 혁신 리더로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 혁신 리더로 살아갈 것을 지원할 테니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배움에만 집중하세요 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받은 만큼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강의를 소화하기도 힘든데 이해하고 더 깊은 고민을 던지는 동기들의 질문들을 보면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분도 계셨고, 바쁜 중에도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 경청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서 나날이 성장하는 것이 동기들 눈에도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동기를 넘어서 300여 명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 네트워크 활동 또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또 좋았던 부분이 글로벌 스터디와 그리고 또 프로젝트 때 만났던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혁신가 분들인데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것에 대한 존경도 들었고, 복잡한 여러 감정들 때문에 제가 대화 중에도 그리고 헤어질 때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잘 안 우는데 아카데미에서는 매 순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에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지원을 결심하셨다면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의 배려도 필요하고, 혹시라도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는 완주 전에 땡땡땡 해서 말줄임표를 넣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합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과 프로젝트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지만, 또 완주를 하시면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 동기 세 분이 표현해 주셨는데, 시간의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주변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지만 다시 하라면 못할 과정이다. 그리고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말들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아카데미 이후에 그 변화에 대해서도 앞에 동기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지금 이제 추천 도서를 정말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야 밀린 추천 도서를 읽기 시작했고, 저희 또 서로 응원하는 모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동기분들과 저희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동문가 네트워킹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다 마치고도 아무 변화 없이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쩔까?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긴 과정을 끝냈고, 저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사는 왜 나에게 조건 없이 이 모든 것을 베풀었을까? 아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고 배운 것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엔 저의 영향력이 너무 작을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늘도 애쓰고 있는 저를 응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응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우리를 혁신 리더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인생의 완주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기에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하시면서 다른 수료생분들의 후기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방금 채팅창에 작년 참가자분들의 수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실제로 참가자분들이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벌써 Q&A 창에 질문이 정말 많아요.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Q&A 세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재빈님께서 남겨주신 질문부터 전달 드릴게요. 아까 박선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직장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직장에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대략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 이외의 활동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인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작년과 달리 13기에서는 지금 교육 시간이 6시 반부터로 정해졌기 때문에 업무를 빼고 지금 이제 일찍 나와야 되는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은 많이 이제 바뀐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워크숍이나 그리고 이제 개인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그분을 배려해서 교육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 프로젝트를 갈 때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을 간다든가 OT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2박 3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좀 배려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장 동의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더 질문 남겨주실 분 있을까요? 네, 박재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임정환님께 질문 드립니다. 퇴사 방지 목적으로 아카데미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카데미가 퇴사 방지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직에서 조직에서 중간에 게임 역할에도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봐 주셨네요.
네, 퇴사 방지에 도움이 됐고요. 일단은 그 퇴사를 하겠다는 고민 자체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따라가고 업무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는 그거에만 모든 집중을 했기 때문에 뭐, 뭐 다른 일을 찾아본다, 뭐 퇴사를 하고 어딜 가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몰입해서 그냥 올해 이거 정한 걸 한다. 나는 이걸 한다라고만 해서 그래서 퇴사 방지가 확실히 됐습니다. 생각들이 됐고, 그리고, 끼인 역할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뭐, 사실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실제 수강을 해보시면은 그 좋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조직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 역할에서 그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발휘해야 되는 상황을 바로 처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었던 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지 않았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조금 그 전에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조직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몰입을 통해서 이제 퇴사 방지에 도움이 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리더십 관련 특강을 통해서 끼인 역할에 도움을 주셨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보라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특강도 그렇고 후기를 들으니 더더욱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가자분들에게 이제 참가자분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선발될 수 있는 꿀팁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박선수 참가자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재수했다가 두 번째 됐는데요. 첫 번째 정말 간절한 마음에 정말 울고, 눈물도 흘리면서 준비 많이 하고 왔는데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냥 떨어지고 말지.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했더니 오히려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꿀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 정말 이렇게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는지,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저도 지원서를 쓰면서 이 질문들에 정말 이렇게 자신이 없고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원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고민하면서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원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면접은 자연스럽게 통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임정환님께서 좀 이어서 또 다른 꿀팁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선발되고 선발되지 않은 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제가 선발되는지 사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완성된 분들을 찾기보다는 그 배울 만한 의지와 그 갭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갭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뽑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은 점 같은 거를 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좀 선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어떻게 보면 선발되신 분만 말할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뽑히실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Q&A가 거의 답변이 완료되긴 했는데요. 아직 이제 답변 드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요.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질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지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고 눈물을 흘렸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아카데미의 지원과 교육을 받으시고 난 뒤 현재 삶에 얼만큼의 울림이 있으신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임정화 선생님께서 먼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삶이 얼마나 울림 굉장히 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 정재영 회장님을 사실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철학적으로 되게 깊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그 비영리랑 우리가 창업을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그런 정신이 피어가 정신도 뭐 비영리 분야에서 적용하지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더 비영리 섹터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아무래도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약간 관성에 적게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어, 동료들이 생긴 거. 네. 그런 게 앞으로도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이어서 그럼 박선숙 선생님께서 혹시 삶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그냥 아산 나눔재단이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인터뷰만 통과하면 13일까지 이 모든 과정을 무료로 이렇게 베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하지 않고 그냥 이 인터뷰 통해서 의지만 있다면 이 과정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정조현 회장님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전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간에 이제 완주가 목표였는데 중간 워크숍 때 이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이 조건 없이 저희들 그냥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산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정남 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믿고 이 섹터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애쓰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더 성장해서 그 배운 대로 사회에 다시 나가서 그 변화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거를 받는다는 게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이렇게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조건 없이 받은 선행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고 굉장히 해해질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베풀었습니다.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산 지금 10분까지 유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문 네트워크 통해서 계속 그 선배님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보면서도 저 동력들을 나도 받아서 똑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이렇게 두 분의 삶에 좀 큰 울림을 주셨다는 말에 저도 괜히 울림을 얻은 것 같아요.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제 강의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두 개 정도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환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다시 하기 어렵다고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박선숙님 장표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선숙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차가 좀 있으시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이제, 그 육아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워킹맘들이 이제 그걸 빼고 하는 게 이제 좀 힘들어서 저희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직장에 또 업무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바빠질 때 업무도 바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그냥 교육을 듣고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게 이제 들어가니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진짜 많은 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조율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시간을 다들 이제 본업이 있으신데 따로 떼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 질문 관련해서는 이제 똑같이 처음에 어렵다고 답변해 주신 임정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손수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동일한데, 이게 저희가 그냥 단순히 교육을 그냥 듣고 수업 듣고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그걸 제가 적용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그 일 업무랑 병행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뭐 정말 많이 진심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시 하기엔 조금 까마득하다, 약간 너무 아득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좀 이제 아득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열심히 수료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주명희님께까지 남겨주신 질문까지만 저희가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남겨주신 신수경님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수료 후 얻게 된 가장 큰 사회적 변화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각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음, 조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사회 변화 사례에 참여한 이제 사례가 또 있다면. 프로젝트 팀별로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예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지금 사이트를 만들거나 어플 만드신 분들도 계셔서, 그 사례들 제가 소액츠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좋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이제 관련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했던 거를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비영리 취업, 생각이 안 나네요. 비영리 취업을 도울 수 있게 구인 사이트를 만드신 데도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두 개 팀이, 세 개 팀이네요. 웨어 어웨어도 있어서 또 이렇게 의료계 아니 의류 폐의류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올해 있는 총선에 운동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사회적 겸 만드신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 개 팀이 지금 실제로 프로젝트를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가족 이해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육아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주명희 선생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가족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제 육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늦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날에는 저희가 그동안 못한 업무를 또 해야 되니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돼서 계속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남편분이 참여한 가족에 물어봤어요. 이 아카데미 참여하면서 어땠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가족들이 이제 그 남편분이 아카데미 참여하면서 가족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를 이제 그 부인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 과정이 끝나는 동안 남편이 말을 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부엌대기가 되어달라.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2번 수업 갈 때는 제가 이제 저녁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날에 제가 이제 업무로 야근을 계속 하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제가 이제 집안일을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카데미도 끝났으니 이제 좀 이제 본업에만 충실하지 말고 집안에도 좀 신경 써달라고 해서 소원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께서 이제 실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참여하시면서 느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상 저희가 여기까지 답변을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남겨주신 이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좀 답변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과정에 합격하시면요, 임정아 선생님 그리고 박선숙 선생님 이 동문 두 분을 OT 워크숍에서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저희 다시 뵐 날을 기대하면서 수고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인포메이션 세션을 청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도 너무 잘 남겨주셔서 이번 인포메이션 세션이 더욱더 유익하고 또 어, 유익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면요,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린 문의처에 이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 그리고 유선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문의처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서베이가 진행이 됩니다. 더 나은 인포메이션 세션을 위해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베이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또 기프티콘이 제공이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포메이션 세션이 1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었는데도 이 늦은 시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를 맡은 사역신팀 한수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